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대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 이제 막 지난주 금요일 날 네네. 선고가 났던 따끈따끈한 사건을 3일 전이네요. 그렇죠. 3일 전에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명예훼손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네. 그 형사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다 이제 청구가 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1%가 안 돼요. 네. 근데 역시 이번에 또 무죄가 1% 나왔습니다. 넘지. 1%는 안 돼. 너무 1.몇%인가? 1.몇%? 한번 던져봤고요. 어디 법원이었죠? 동부법원이었습니다. 동부지방법원, 서울 네. 동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지난주 네네. 금요일 날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네네. 이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인가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네. 그 우리 의뢰인이 간호사인데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네네. 근무를 할 때 상사로부터 굉장히 지나치게 가혹한 욕을 먹거나 내지는 뭐 이런 손찌검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는데 태움 이런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간호사 태움. 이게 사실 꽤 유명해가지고 그 간호사 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랬던 사건인데 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자기 태움 당했던 경험을 그 네이트 그 다음에 그 간호사들이 그 활용하는 그 인터넷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네. 똑같은 내용의 글을 두 군데다 올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름을 딱 지적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일했던 간호사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정도로 해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실제로 그 지목받은 사람이 고소를 한 거지. 사실관계가 굉장히 디테일했나 봐요. 디테일했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가지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나 네. 그 설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게시된 워딩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자기가 당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이제 그 뭐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찍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짝을 맞았다. 등짝 스매싱.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간호사들이 이제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다던가. 내지는 뭐 그 가래나 이런 것들 그대로 맞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었어요. 고소를 한 지도 오래됐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누군지를 찍었으니까. 누가 그랬다라는 거를. 이름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별명이 있어요. 네. 별명이 있고. 별명은 기자가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이 될 수 있겠네. 그 별명을 아는 사람의 범위 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별명이 특정이 됐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 그 사람이다. 그럼요. 네,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되겠네. 굉장히 많이 달렸고 심지어 한 이제 그 병원에서 근무 안 한 지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네. 10년가량 연락이 없던 그때 당시 동료들이 혹시 너니? 네가 올렸니? 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올 정도로 실제로 그 당시 동료들도 우리 의뢰인이 태움을 당했다 라는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적극적이야. 쓸데없이. 그래서 실제로 되게 댓글만 그렇게 안 달렸다고 한다면은 댓글 되게 많이 달렸어. 특정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고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당했다 이런 사람도 많았고. 어쨌든 뭐 고소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법원까지 갔죠. 그렇죠. 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이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것들을 제가 이제 딱 설명을 드릴게. 원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당연히 변론을 했죠.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했겠죠. 네, 피해자가. 이의신청했는데 네. 검찰에서도 기소하지 않았어요. 혐의결정이 났었구나. 네, 혐의협상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항고를 했죠. 항고를 했는데 고등검찰청.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의 고소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한 10명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글은 하나의 글로 작성이 된 거예요. 따로따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글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10명까지 중에 5가지의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보면서 5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라고 할 때 그 진실한 사실은 주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되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세부적으로 진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기소한 것 자체도 웃긴 게 아니 전반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다 진실한 걸로 보면서 이거 진실인지 아닌지 애매해 보이는 것들만 찍어서 기소를 했단 말이지. 허위사실 적시로. 그렇죠. 허위사실 적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소부터 이상했다라는 걸 우리 법원에서 이제 주장을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증인이 나와가지고 피해자가 증인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도 했는데 재판장님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줬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빡세게 그 뒤도 없이 무죄 변론을 직진했던 그런 사건인데 증인 신문할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증언을 했을 때 이제 무죄를 확신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막 적시했던 것 중에 맞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 피해자가 취미생활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뭐 말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취미생활을 한 거 그거 하나는 맞다. 나머지는 다 틀렸대. 근데 나머지도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뻔히 맞는 게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범죄 사실하고 상관없는 그 취미생활을 하는 것만 오로지 맞대. 그 다음에 우리 의뢰인 보고 그럼 그러니까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그러면 증인 말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 말이 다 허위인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장께서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도 좋지 않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다른 증거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답변 내용만 봐서는 사실 뭐 정확히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미 유무죄에 대한 심증이 나온 후에 판사님이 이제 더불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답변까지 해낸 거네. 그렇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대부분이 그 진실한 사실이다라고 인정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몇 가지의 사실 중에 굳이 5개만 뽑아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들은 검찰도 진실한 사실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실한 사실이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기소된 5가지 사실들도 특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데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성에 대한 애매모호한 사정이 있었긴 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왜 기소를 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고 최종적으로 검사 구형은 얼마나 했어요? 검사 구형은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약식으로 올라갔다가 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가지고 고단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뭐 구형을 벌금형 하시죠. 그렇죠. 구형은 벌금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이제 검찰은 애매하니까 이걸 정식으로 하긴 그렇고 약식 벌금 얼마로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해버렸던 사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 의뢰인은 사실 이게 처음에 고소할 때부터 해가지고 불송치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항고를 해가지고 항고에서도 또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항고 기각될 줄 알았더니 기소가 돼버렸네. 그렇지. 수십 건 네. 중에 한 건 정도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런 사건들이 근데 또 그러니까 항상 검찰 항고하거나 재정 신청했을 때 그렇죠. 이거 그냥 넉넉히 있어가지고 그냥 기각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꼭 그런 사건들이 맞아요. 인용이 돼가지고 법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건도 그랬었고 다행히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은 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고소당했을 때부터 시작하면 2년이 좋게 되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도 제기해가지고 현재 그 민사소송은 이제 그 기소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추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 형사재판의 결론을 보고 판단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민사는 지금 추정돼 있는 상태고 이제 막 지난주 금요일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죠. 판결문을 이제 그 증거로 넣어가지고 봐라 이거 무죄 나왔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민사사건에서 재판을 기회를 잡아주겠죠?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는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쵸. 형사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법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하지만 거의 98% 이상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청구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이거 위법성이 없는데? 라고 판단했는데 위법성이라는 거는 민형사가 공통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위법성과 그 민사상 불법 행위의 위법성은 좀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도 위법이라는 게 법률 전체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형사상 위법성하고 민사상 위법성은 다르지. 다른 부분에서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민사에서도 문제가 나와. 법리상으로는 다르다고 봐야죠. 알았어요. 민법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해서 손해가 발생시킬 만한 행동을 했고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그런 거지. 형사에서 위법성은 좀 다르죠. 근데 민사에서도 위법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우리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으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사에서도 형사에서 위법성은 정말 그 법률에 형사법에 위반해가지고 처벌할 만한 사람인가 여부를 따지는 거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법률 전체적으로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아마도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기각될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치 같은 것처럼 여기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이 나면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는 같은 형독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니까 다르다니까. 아니 사실관계가 같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같다?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데 사실관계 확정 부분에 있어서도 형사 민사는 다르긴 하죠. 판사님이 다르긴 하죠. 그거는 인정해. 그건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인정받았어. 같기 때문에 아마 민사도 이제 기각이 될 텐데 사실 의뢰인은 그냥 정말 보통의 간호사거든요. 근데 진짜 10년 전에 제가 봐도 태움을 엄청 당했어. 엄청 당했고 심지어 이게 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다른 간호사들이 야 그거 네가 쓴 거 아니야? 나 그거 기억나.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런 글까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억울한 입장에서 뭔가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그 요건 사실에 형사적으로 해당됐을 때에는 내가 의도치 않게 형사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실제로 처벌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럴 때일수록 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그 간호업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사건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태움을 당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간호사협회에서도 막 탄원서나 이런 것도 많이 썼었고 그랬던 사건이라서 꽤 나름 찾아보면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바로 나온다. 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넉놓고 있으면은 그렇죠. 안 되죠. 민사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될 사건이니만치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딱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죠. 그랬는데 의뢰인이 무죄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약간 넋이 나가 있어. 네.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게 이거야. 내가 피해자고 어떤 진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거를 드러내서 상대방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순간 그만큼 본인도 스트레스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손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고 그지? 피해자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스트레스와 비용과 엄청난 힘든 시간을 겪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도 정말 그동안의 시간적 고통 이런 것들이 엄청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겪은 거예요. 그 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우리 의뢰인은 나를 처음 만날 당시에 결혼한 지 3주인가 됐었어. 정말 신혼이었거든. 근데 그동안 애가 엄청 많이 컸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과 뭐 노력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죄 무죄 받았다는 이제 판결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민사사건에서도 잘 대응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사건에서 판결문이 안 나왔는데 판결문 나오면 한번 그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